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 문턱을 넘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흐름입니다. 또 좀 조정 권역인데요.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방향성과 함께 전략 논의하겠습니다. 화요일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고요.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는 뭐 탄핵 정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어제의 흐름들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연말 방향 탐색을 어떻게 할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 뭐 아직 중요한 게 남아 있지만 일단락되면서 조금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연말 흐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지난 주말에 탄핵 정국과 관련된 일부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차원에서는 좀 안도를 했던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화수목금 4일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갔고 그 올라갔던 금요일 마지막 종가 부분이 지난번에 탄핵 정국 시작됐던 그 계엄 관련된 이슈 이전에 주가 수준이 회복이 다 된 상태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한국장이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견조하게 올라갔지만 다시 좀 선물 흐름들이 밀리면서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사주지 못하고 있고 기관도 그렇게 뭐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관들이 연기금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다시 사주질 못하는 기관도 이제 역할을 지금 별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만 다시 현물을 사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과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를 좀 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펀더멘탈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25bp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지만 내년에 점도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다소 좀 매파적인 FO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보면 지금 현재 패드워치 기준의 점도표는 내년에 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표가 어떻게 지금 반영해서 FOMC 때 결과가 좀 나올 것인가 이걸 조금은 걱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으로 지금 사주지 못하는 어떤 기관 외국인들 수급의 분위기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좀 어려워하는 약간 매파적인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다시 한번 1430원대 중후반까지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별로 못 내려오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4% 정도까지 다시 올라갔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돼야만이 시장이 조금은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FOMC 얘기는 하셨고요. FOMC하고 BOJ가 이번 주에 이슈인데 중요한 통화 정책 이슈인데 뭐 그리 시장에 충격적이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또 그러면 연말에 봐야 될 주요 이슈나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약간 좀 포모 현상으로 가면서 지금 막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는요. 사실 미국장을 놓고 보면 조금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올라갈 때 과거에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조정을 받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이 대안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AI나 이런 것들이 곁들이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 AI 붐을 타고 또 올라가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은 일정 부분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나머지 그 외에 있는 대안적인 어떤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IT 쪽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좀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주춤, 물론 이제 오늘은 하이닉스가 2.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이 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종목 중에 어떤 상승폭을 나타내는 종목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AI 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약간 좀 제2호 인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꽤 많이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AI 가속기나 AI
네트워크향 관련된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네. 이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좀 센티가 망가져 있긴 하지만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브로드컴이나 팔란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업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기관 외국인들 대규모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주가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소프트웨어 이건 미국 기술주의 이제 혜택을 좀 해석하려는 거고요.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놀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없애고 수입하는 소재 쪽에도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한 차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달 됐나요? 3주 됐나요? 그때 LG에너지솔루션이 11%가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없는 걸로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영향받으면서 2차 전지가 오늘 또 밀리고 시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2차 전지 전략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이제 본업에 대한 업황이 좋으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2차 전지가 왜 빠져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테슬라의 강세 요인은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테슬라의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보험 등록 대수가 12월 들어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기대감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동력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테슬라 쪽은 결국은 자율주행 쪽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SD 관련된 사이버 트럭의 FSD 기능이 13 버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호평이 많고요. 그다음에 AI라든지 그다음에 옵티머스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로봇 관련 쪽이라든지 이쪽과 관련해서 데인 아이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를 $510인가요? 엄청나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전기차를 잘 팔아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방점이 있고 여기에 따라 국내 시장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퓨런티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다, 수요가 좋다 이게 절대 아닌데다가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IRA에 대한 어떤 그게 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4분기도 여전히 안 좋을 수 있고 내년에 상반기 정도까지도 실적단으로 본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 조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실적 대비 밸류도 좀 비싸다는 차원에서 업황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두드려 맞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2차 전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수팀에서 얘기를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2차 전지 트레이딩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샀다가 오르면 팔아주고 계속 갈 수는 없고요. 제한적인 트레이딩 구간 영역의 섹터입니다. 예, 다음 우리 박근영 부장의 핫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섹터 업종은 어딘가요? 네, 역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종전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도 네. 있고 또 젤렌스키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유럽에 대한 군대가 우크라이나 쪽에 주둔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휴전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정국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방산업종의 좀 특징이 정부 대 정부 간, 그렇죠. 예. B2B 관련된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짙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대통령에 대한 위상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이 탄핵 가결안이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재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약이 될까 이 부분 그리고 일부 계약들이 약간 K2 관련된 계약들도 조금 지연되는 모습도 일부 보였기 때문에 살짝 좀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방산업종을 바라보면 그러면 과연 이제 방산업종이 끝났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크를 치고 이제 휴전하고 어디저기 다 이제 종전도 한다는데 방산을 보지 말아야 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꽤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전한다고 해서 거기서 방산이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의 12개월 포워드 PR이
전쟁 나기 이전에 국내 방산업종들의 PER이 어느 정도였냐면 밸류에이션이 2018년에 19.2배, 그리고 2019년에는 18.4배, 21년에는 22배 정도 PER 밸류에이션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전쟁 이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 중동 지역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기 전인 그것보다 훨씬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현재 방산업체들의 평균 PER이 16.1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8년도에 19.2배, 19년도에 17.4배, 21년도에 22배, 여기보다도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리 방산업종들이 20배 넘게 지금 거래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물론 일부 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인 센티가 조금 악화되면서 주가가 빠져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서는 더 많이 빠지기가 좀 어려운 자리까지 빠져 있다. 그리고 증익 구간이 없을 것인가 본다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가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재임을 하게 됐을 때 나토에 대해서 지원금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는 전 세계의 어떤 경찰관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상당한 많은 자금들을 썼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당신의 나라는 당신 돈으로 지켜 이렇게 국방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기준이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를 쓰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유럽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나토 기준이 GDP 대비 2%에서 GDP 대비 3%로 상향 조정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 관련된 지출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은 뭐 약간 주춤하게 되는 유럽 쪽에 방산 발주라는 이런 것들 조금 단기적 주춤하더라도 제3세계,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쪽에 아시아 쪽의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지금 방산의 군대 현대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메이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25년, 26년간에도 상당히 지금은 증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더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기대감과 실적으로 사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흔들리니까 뭐 사실은 차익을 실현하고 판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방산은요. 근데 여전히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은 내년에도 실적이나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방산주 가운데서 특별히 조금 더 스타디해 볼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최근에 그 12월 4일부터 탄핵 관련된 그 계엄 이슈가 생긴 이후에 네. 주가들이 빠졌을 때 예. 12월 4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때 뭘 많이 샀느냐고 좀 지켜보면 그 가운데 탑 10 가운데 탑 3, 탑 4 이 정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 세 번째 정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샀어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 로템 정도까지도 많이 샀거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가운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그 종목들 가운데 그 12월 4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12월 9일, 10일 정도까지 순매수세 상위에 한 3위 정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체 종목 중에. 전체 종목. 예, 그리고 한 4위인가 5위 정도가 되는 게 현대 로템이었어요. 예. 그리고 10위권에 내려가면 이제 한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좀 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과 같이 최근에 조정을 이미 받았던 종목 가운데 외국인들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하면서 방산업종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샀다. 그 가운데 방산업종 가운데는 가장 많이 샀다. 그리고 탑3 안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까지는 좀 저희가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계약이 나왔죠. 공시상에 이제 신규 계약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시스템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지난번 9월 27일 날 변경 상장 및 인적 분할이 완료되면서 순수 방산업체로서 완전히 단순해진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상황이고 12월 2일 날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국책은행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 구매를 위해서 약 42억 달러, 약 5조 9천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계약적으로 가시화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될 수 있는 거겠죠. 25년에도 루마니아나 라트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 지역에서의 레드백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K9 자주포 관련해서도 지금 인도나 베트남, 불가리아 수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상 쪽의 방산 부분에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25년, 26년도까지도 상당히 성장세가 돋보일 수 있는 대장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급격한 변화가 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유럽을 중심으로 트럼프 1기 정도 때도 각자가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역시 살아있는 종목 가운데 가장 좀 탑픽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관심 있게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방향성과 전략 세웠고요. 오늘 핫섹터는 방산입니다. 방산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